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지금 고흥에선요, 누리호가 날아오를 채비를 마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내일 아침이요,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쌍용차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새 주인 후보로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정해졌다. 일단은 후보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 회사는요, 여기 설명이 잠깐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고요. 전기버스 생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이죠. 향후에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전기차 생산이 목표다. 그리고 뭐 3년 내 흑자 전환 이런 각오도 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일보인데요. 사진을 좀 보시죠.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리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요, 시간상 변화가 있는 걸 사진 한 장으로 좀 담고 있는 거죠. 우주강국 희망을 싣고 누리호 오늘 카운트다운입니다. 일단 오후 4시 정도로 발사 시각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길이 이렇게 딱 세우는 거죠. 좀 이 상태로 있고요. 이 높이가요 47m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한 15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오늘 발사 예정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판교 백현동 사업 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좀 이런 기사가 좀 가끔씩 나오고 있죠. 백현동 민간업자 아내까지 2000% 수익을 챙겼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대장동 사업 구조와 판박인데 특정인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무슨 증권사를 통해서 9억 좀 넘게 투자했는데 올해까지 200억 이상 배당을 받아갔다. 그리고 남편이 대표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23억을 투자해서 497억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 이익이 굉장히 많고 특정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그래서 뭔가 비슷한 모습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이 개발 사업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진인데요. 어제 서울 시내 한 곳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집회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집회가 열렸는데 광화문에 차벽을 세웠거든요. 집회를 막기 위해서. 그러자 서대문 사거리에서 이렇게 집회를 연 겁니다.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사거리 자체가.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비정규직 철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를 원래 이 시간쯤 다녀야 됐던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지금 뭐 이 명찰을 좀 만지셨는데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주어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는 있어요. 근데 그 서술어의 주어가 모호했죠. 어제도 이걸 놓고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 건의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거부 또는 미채택했는가 이걸 가지고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역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어 공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친하면 무료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해 뭐 최종 전 대법원까지 재판 결과 나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변호사 비용이 논란인데요. 권익위원장이 뭐 친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물음표가 딱 찍혀 있죠.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 경선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직 경선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 경선 후보 한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깊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다. 지금 쌍용차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는데 이 사항을 놓고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죠. 어제는 국회 국토위원회가 한 국감입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 가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한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있었던 모습과 대화 내용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대선 주자죠. 그리고 이 심상정 의원의 어떤 이 판넬이죠. 이 팻말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선 후보 간의 어떤 토론 같더라. 이런 묘사들이 있었죠. 자, 내용을 보면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이다. 그러자 이재명 착한 설계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정면 충돌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대선 후보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셔서 재고해 주시고요. 뭐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좀 뭐랄까요. 눈길 잡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또 귀를 잡는 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합의로 회의장 내에 그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뭐 피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자,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송석준 의원님께서 재미있는 인형을 보여주셨던데 저는 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항의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좀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양두구육. 천공수님이나 저 뭐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이런 거 예측해서 하면 예, 정리해 좋겠는데 주십시오. 예.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 뭐 간단하게나마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제 국정감사 모습을 지금 저희 소개드렸고 어제도 좀 보셨을 텐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각각 국정감사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씩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도 예. 포함돼요. 예. 민주당, 국민의힘 합쳐서 예. 60점 정도 주겠습니다. 100점 만점입니까? 네, 100점 만점. 60점. 네, 이틀간 고생했으니까 59점 주는 건 조금 그렇고 어. 그냥 60점 주고 예.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통과를 해서 한 70점 정도. 그럼 높네요. 이재명 지사 그렇죠. 점수가.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질문하는 방법이 예. 단답형이냐 예스 노냐로 짧게 끊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충분하게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내용 자체를 충분하게 그렇죠. 파악하고 네.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신문에 나온 것조차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핵심을 좀 뿌리 깊게 좀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변 한 거죠. 어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뭐 양 머리에 양 탈을 강아지 탈 쓴 강아지의 인형이었어요. 양 탈을 쓰고 양도 구육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거긴 한데 그분이 국토부 주택정책국장 그렇죠. 출신이거든요.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럼 좀 핵심 있는 게 좀 나와야죠. 아. 그 인형은 사실 아무나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좀 질문이 좀 어설펐다. 그냥 비난만. 그중 좀 나은 게 심상정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 그 정도 여성 의원 2명이 예. 그래도 좀 체면 살린 거 아닌가. 그래도 좀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쪽이 예. 지역구고 심상정 의원은 역시 대선 주자급이라 그런지 좀 그 이재명 지사가 약간 그 전에는 예. 거의 뭐 웃는 분위기 아주 뭐 여유 있게 하다가 심상정 의원 나왔을 때는 좀 제스처가 좀 불안하고 좀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질문을 송곳 있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사람이 팩트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야당 의원들은 좀 예. 청문회나 국정감사 하는 학원이라도 좀 다녀서 좀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조적으로 이쪽은 국회의원이고 예. 여기는 대권 주자가 나갔어요. 예. 대권 주자가 이재명 지사가 피해를 많이 볼 거다. 우선은 대장동 이코로 이재명이라는 각인 효과가 예. 그거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예. 거예요. 그리고 경찰, 검찰 수사에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들이 앞으로 중첩 효과가 또 나타날 거다. 예. 그리고 또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이번에 한 말들이 예. 이게 씨앗이 돼서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그래서 대권으로 가는 데는 이재명 지사가 훨씬 손해를 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그 초과이익 환수, 뭐 경실련에서는 10%만 성남시에서 환수하고 예. 나머지 90%는 민간이 다 배채웠다 했는데 그걸 이재명 지사가 말을 자꾸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실무진이 제안한 걸 내가 거절한 거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라고는 한 번도 안 했죠. 주어는. 예. 그 다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거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나 밑에 말단 직원이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해서 말을 좀 바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비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승, 예.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저는 이 타격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70대 60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은 학원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까지 하는데 아마 비판을 좀 담으신 거겠죠.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 얘기를 살짝 하셨어요. 오늘 그 기사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야당 초과이익 환수 왜 거절했나? 그러니까 누가 거절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재명, 아니 뭐 기업으로 치면 회장이 대리에게 보고를 받나? 그러니까 본인과 상관없다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초과이익 환수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됐죠. 자, 그걸 놓고 이게 배임과 연결될 수 있다, 없다.
누가 거절한 것이다? 이런 거에 쟁점이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쭉 얘기가 있었는데 야당은 이거 막았다면 명백한 배임이다. 그러자 이재명 실무자 차원에서 결정 나는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또 좀 일축을 부인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제 좀 오갔는데요. 그럼요. 먼저 어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바꾼 일이 없고요.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지사님, 그러면- 보고받은 게 아니고 자, 제 이번에 얘기 들으시면 답변 언론 나중에 보도를 하실 보고 시간 알게 된 드릴게요. 거예요.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주어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이걸 누가 거부한 거냐? 그리고 누가 뭐 이거를 건의를 받은 거냐? 뭐 이런 공방들이 왔거든요. 자,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난 18일 국정감사 당시 한 얘기와 어제 한 얘기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이익 추가 환수 안 받아준 것이다. 지난 18일 국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당시 보고 안 받았다.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한 거다. 그 배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을 한 거죠. 자, 건의 안 받으린 거 주장하다가 실무선이 배제, 뭐 언론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배임 혐의 벗으려고 말을 바꿨다. 뭐 이렇게 주어가 달렸다. 방금 나온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먼저 우선 김재섭 전 비대위원 환수.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그 조항을 놓자고 건의했는데 이게 거부 또는 뭐 미채택된 거예요. 그 상황은. 근데 과연 이게 누구였느냐, 주어가 누구였느냐, 그 거부나 미채택의 주어가 누구였느냐 이거 공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시는 분들께서 그 예. 문장을 그냥 평범하게 읽어 내린다고 한다 그러면 예. 이재명 지사가 주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죠, 문장상으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지 않은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선뜻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죠.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내가 단호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사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설계했다. 그러면서 뭐 그렇죠. 이익 환수 많이 한 거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야당은 그 부분과 같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본다 그러면 앞에서도 주어가 이재명 지사였기 때문에 이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거절한 것 역시 이재명 지사가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말이 조금 뉘앙스들이 바뀌고 단어들도 바뀌고 뭐 주어 공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 18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실수했다고 평가받는 발언이 바로 이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 초과이익 환수 그렇죠. 이런 말 예.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부분. 네, 왜냐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라는 식으로 약간 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그 치적을 자랑을 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그전에도 벽돌 한 장까지도 내 결제 없이는 안 된다. 내 관리 아에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자랑들을 하셨었고 실제로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10개의 문서에 직접 본인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사인을 직접 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모르겠다. 그 밑에 실무자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앞에서 계속 내가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성남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 관리하에 있고라고 자랑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실수를 했다고 본인이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20일 날 급하게 만회를 하다 보니까 뭐 주어 공방도 나오고 말이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난 18일 이와 관련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제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결제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감사원의 징계 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18일 저 답변, 그게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제 불러서 회자가 되면서 공방으로 된 거죠. 저 답변에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기 주어는 없어요. 근데 이 주어를 놓고 시장이 직접 들어간 주어냐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게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이어가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서상 삭제 많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삭제 아니다. 이거는 거부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는데 이 기사는 삭제 맞다라고 지금 인용해서 적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당시에 오전 10시에 초안에 첨부 뒤에 5시엔 빠졌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갔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 맞다.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삭제 아니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요거는 좀 더 어떤 또 설명과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일보에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자, 현구택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 주어 공방, 초과이익 환수 이거 지금 김세섭 전 비대위원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기술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 상태고 부인도 막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고정 수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B는 건물주예요. 돈도 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계속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뭐 커피숍도 해봤는데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뭐 이제 공무원한테 뇌물도 더 처벌받고 이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었느냐. A는 대충 둘이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한 1,0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난 70% 달라. 고정급으로 700만 원 달라 하는 거예요. 그 B가 그랬죠. 좋아, 그럼 그 이상 내는 건 내가 다 가질게. 오케이. 근데 1,000만 원 이하 돼도 나는 A라는 사람은 700만 원 무조건 줘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예요, 둘이. 지금 대장동 사업을 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거예요. 같아요. A라는 사람은 도시공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민간 사업자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가 됐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얼마를 벌든지 간에 700원 고정 수익. 나머지는 갖는 걸로. 대신 1,000만 원 이하가 돼도 700만 원 보장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 직원이 어쨌든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뭐 막내 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더 이상 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항을 좀 두자. 두자. 1,000만 원 두자. 이상 벌었을 때 그 나누자. 라는 얘기하면은 그 얘기했을 때 B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 그럼 1,000만 원 이하 됐을 때 당신 손해 봐야지. 그리고 700만 원 나는 확정 수익 보장 못해. 한 300만 원만 가져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될 때는 당신도 손해 감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구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얘기만 하는 거죠. 1,0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이걸 나눠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앞에 700만 원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고정 수입. 최대한 잡은 거거든요. 근데 마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식당 수입이 근데 5년 동안 A라는 사람은 700만 원 계속 받아가지고 신용불량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라토리엄 극복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부인의 병도 다 치료했어. 왜냐면 7년 동안 고정 수입 받았으니까. 근데 마침 5년 후에 보니까 월 수입이 1,5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벌었다. 그렇죠. 많이 벌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1,0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나누자는 조항을 넣었었는데 왜 안 넣었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돌아가서 얘기해보자 말이죠. 700만 원 보장해 줄 수 있느냐. 1,000만 원 이하일 때 손익 부담해라. 그걸 안 넣을 수 있느냐. 그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 삭제 이꼬르 배임이 절대 성립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지난 12일인가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가로 더 받아냈다. 환수를 더했다. 한 900억.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갑질이라는 소리까지 들 정도인데 받아냈다. 그건 이렇게 보면 했는데 되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0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더 받아냈다고 확정 수익 했어요. 700인데 한 200 더 줘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틀을 바뀌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자꾸 주어가 뭐 바뀌었냐 얘기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도시공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성남시장까지 갈 사안이 그렇죠. 아니다. 도시공사 그 아까 말씀드린 요리사의 뭐 직원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만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도 그거거든요. 둘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정 700. 나머지 1,000만 원 넘어도 가는 거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것만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자꾸 제가 보기에는 삭제하면 배임. 저는 이 논리 자체가 배임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방이 어제 이제 국정감사 다 끝났어요. 2차례에 걸쳐. 그러나 지금 여야는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또 공방을 뭐 장외에서 벌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또 한 가지 쟁점은요. 유동규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 이거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나왔어요. 먼저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유동규 압수수색 때 죽으려 약 먹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임명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죠. 그리고 뭐 충성 뭐 이런 나니까 배신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꺼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유동규 씨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시한 적 없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없다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다고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찬호 교수님, 일단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어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김웅 의원 떠오르고요. 거기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조금 멀리 가면은 50 청문회 때 뭐 전두환 씨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회피 또는 그리고 저는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번 이틀 청문회 동안 굉장히 공공개발에 대한 의지라든지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어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저 그런 점에서 저는 뭐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청문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은. 근데 여기서 10점 깎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 기억 안 난다. 지금 방금 봤던 영상에서 보였던 이런 답변들. 그렇죠.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랑 무슨 사이냐. 그런데 유동규가 임명됐을 당시에 시설관리, 그게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든지 간에 본부장이라는 고위직에 갔는데 그것이 본인의 임명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적 절차를 국민들이 궁금해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 그 사람이 앉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렇죠.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피해를 준 사람, 자신에게만 피해 준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도 피해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기억 안 난다면 찾아와야죠. 찾아와서 국민들 앞에 내가 찾아봤더니 기억이 안 나 찾아봤더니 이러이러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못한 내가 사전에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같다.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지난번에도 사과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물음표만 남기는 거예요. 물론 청문회는 끝나겠지만 국민들 기억 속에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저 두세 번의 발언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기억 안 난다라고 이제 그걸로 끝나버려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추가적인 자료를 야당 의원들이 제시를 하면서 그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을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뭔가 준비를 안 한 겁니까? 이의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지금 들으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 간의 어떤 연계관계를 분명하게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주시기를 사실 국민들께서 예. 원하셨을 텐데 이번 국감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방탄국감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너무 안 준 그러니까 것들이 좀 국민의힘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 제기를 계속했죠. 그렇죠. 사실 그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 요청이 와야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자료의 미비 같은 문제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모른다는 답변을 이재명 후보가 계속했습니다.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모른다? 추가 질문은 뭐 기억 안 난다? 그렇죠. 이런 답변이 추가 좀 질문 하긴 있었어요. 좀 어렵거든요. 예를 예. 들면 아까 우리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정했지만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사실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내심 좀 기대도 됐어요. 얼마나 그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잘할까. 예. 또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 얼마큼 또 받아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는데 예.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봤던 다른 뭐 정치 지도자들이랑 비슷해요.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뭐 밑에서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고 계속 말하자면 준비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원칙적인 얘기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단언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저 유동규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궁색하죠. 왜냐면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걸어왔던 길에 따라서 유동규 씨가 받아왔던 직책들이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관계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구택 짧게 변호사. 말씀드리면요. 이제 뭐 자료 얘기하시는데 뭐 자료는 경기도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성남시에 있는 거고 예. 자료 막 PPT 나왔잖아요. 사인도 했다 얘기도 예, 나오고 자료가 안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자료를 얼마나 자료 요청하는 거 보면 거의 일체 무슨 소리 전부 그럼 뭐 이제 트럭 한 트럭 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국감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 예. 어제 이제 국토위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로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국토위원장이 누구냐? 국민의힘 위원장이에요. 예. 연승위원이잖아요. 근데 서울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기세 싸움에서 밀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는 사퇴할까 말까 얘기도 있었는데 나는 그냥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원장이 우리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예. 월요일 날은 어쨌든 뭐 민주당 위원장이니까 예. 그래도 방어하겠지. 수요일 날은 그래도 국민의힘 위원장이니까 예. 좀 세게 하겠지 했는데 예. 결국은 안 왔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판이 났다고 봐요. 김조천 비대위원 왜 서울로 갔습니까? 서울시 국감으로? 글쎄요, 그거는 제가 사실 내부의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좀 적절하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공격수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 국토에 정통한 의원들을 좀 배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눠서 가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성남시 자료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경기도 자료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제가 약간 반박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 원래 이제 국감의 체계상 경기도청에 요청을 하면 경기도가 성남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하는 자료를 취합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예를 들면 성남시의 사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감의 체계랑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도 자료 요청을 그 경기도청 항의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나서는 자료 요청이 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015년 2월 13일 그 민간 사업자 공모 및 배당금 초과이익 환수 여부 이 사업 협약서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것이죠. 자료를 줘도 다 그 주변에 있는 자료들만 주지 핵심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자료를 안 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은 안 왔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예. 요청하신 자료들은 성남시에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성남시에 받은 것이고 사실은 이 국감에서 사회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전문위원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재명 기사가 월요일 날 너무 잘해가지고 예. 좀 뭐 회피한 게 아닌가. 거기서 기세에 밀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의 결판이 났다고 봅니다. 왜 위원장이 서울시 국감 쪽으로 갔는지 뭐 아직은 이 자리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 어떤 설명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뭐 이건 기사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요. 검찰에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란 별칭이 붙은 4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성만 소개해드리면 유, 김, 정, 남 이렇게 됩니다. 4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제 그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검찰 수사 관련 기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다 귀국했죠.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어요. 근데 체포한 남욱 이례적으로 석방됐어요, 어제. 그리고 또 어제 다시 또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으러. 이게 검찰 수사가 난항인가 신중 모드인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라죠. 체포를 했는데 그냥 시간 지났다고 다시 가라 그러고 또 불러 조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면 혹시 이거 혐의 입증 어려움을 겪는 건가 아니면 검찰이 뭔가 신중 모드로 돌아섰나?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건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몰라요. 뭐 검찰이 설명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례적이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유동규 씨 이 핸드폰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시에 뭐 이렇게 밖으로 던져졌다 뭐 이런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확보했죠. 아이폰 잠금 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럼 판도라 상자가 열리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를 수리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데이터 복구 분석 등 통해 통화 내용 확인 기록. 그 핸드폰에 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판도라 상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일단 요거는 뭔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경찰 수사예요. 앞에 이례적이라 했던 건 검찰 수사고. 뭐 혼선이 있다 하고 이런 지적 봤잖아요, 지금. 아무튼 수사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뭐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국정감사장 한 곳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에 친하면 무료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 이렇게 별칭이 붙었죠.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어렵다. 그러다 야당이 아니 법이 이재명 지사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반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제 국감 자리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열린 국감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시세라는 것이 변호사들이 그때그때 그 여러 가지 경우를 판단해서 이 변론 비용을 정하기 때문에 이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그다음에 박수환 교수님. 윤 대표님, 이 얘기가 나오니 야당에서는요, 이거 김영란법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면 김영란법을 어떻게 더 잘 실천하고 뿌리를 내릴까 이거를 고민해야 될 자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변호사비가 정해진 게 없으니 시세가 뭐 정하는 건 애매하다. 변호사비가 엿장수 마음대로니 그걸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논리가 맞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없애야죠.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리고 선물은 5만 원,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비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친하면 공짜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변호사 법조계는 앞으로 김영란법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제외시켜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크게 좀 귀를 의심했고 저렇게 하는 게 민주당 출신이니까 자기 당 출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료 변론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때 뭐 나온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은 공짜로 변론해줬느니 하면서 논란이 빚고 있으니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 당 출신 대선 후보를 비호하려는 그건데 저는 민주당 후보 아무리 민주당 출신 그 장관이나 저런 급들 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예. 지금 자리에 충실해야지 자기 친정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권익위원장 같아요. 저는 전현희 국가인권권익위원장이 전 사과하고 예. 전 취소하고 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얘기를 하고 해명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시영 교수님은 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 상규를 무시하고 무조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지켜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 이 김영란법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변호사가 무료 법률 해주는 거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해줘요.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 가가지고 경기도 기관과 함께 무료 상담 해준다 그러면은 예. 그건 김영란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 자기 친구에게 예. 무료 변론 상담을 해줍니다. 예. 이거는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예.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시가가 100억이면 100억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특별한 법령이나 또는 사회 상규가 있는 예. 그런 금액의 경우에는 예. 그런 금액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김영란법을 뭐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예.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건 안 된다를 예. 갖다가 판례로서 하나씩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서 예. 그 금액이 얼마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저는 판례로 남을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예. 점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조금 성급하게 이거는 했다. 이거는 향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문제라고 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조금 팔이 안으로 굽은 건 있지만 못할 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무료 변론의 대상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위 공직자라면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친분 관계가 예.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맞는 관계냐는 거예요. 정말로 뭐 초중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온 같은 학급에서 같이 커온 친구냐. 그러니까 친분의 그런 깊이나 기가 그렇죠. 이런 게 그런 어느 것들을 다 정도인가? 따져서 사회 상규를 얘기하는 거지. 예. 예를 들어 뭐 만나가지고 뭐 악수 몇 번 한 사이인데 예. 내가 친분이 있어서 무료로 해줬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뒤에 대가가 있었다. 예. 이러면은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거는. 아무튼 이거 야당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고요. 지금 뭐 박찬호 교수님과 여당에서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위기 뭐 다 담겨 있습니다 기사에. 아무튼 어제도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여권과 관련된 내용 다뤄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야당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소란스럽습니다. 지금요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대구였습니다. 자, 먼저 기사로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이 바탕이 빨간색으로 된 이런 이 장면 토론하기 전에 또는 뭐 끝나고 나서 이런 포즈를 좀 취하죠. 많이 보는 모습인데 어제도 있었어요. 자,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 홍준표 전두환 계승한다더니 TK에서 혈전을 벌였다. 이른바 전두환 칭찬 발언 공방입니다. 여기 뭐 전두환 505 공방, 여기 뭐 홍준표 난 전두환 형 잡아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공방을 벌였고요. 뭐 유승민 아니 그럼 부동산 조국 문제 빼면 문정권이 정치 잘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했어요. 또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자, 그럼요. 어제 토론 어떤 모습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5.18과 12.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을 하게 시간을 좀 주셔야죠.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5.18을 빼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제가 얘기한 거를 다 듣고서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윤 후보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상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한다,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아니,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우리가 다 원칙에 따라서 오공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오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는 오공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애들 전두환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오공 때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제 토론의 주요 이슈가 저 주제였습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 기자들과 만나 질문도 받고 관련 얘기 좀 했어요.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사과 의향 묻자.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칭찬 발언 이것과 관련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은 거예요. 그러자 아니 무슨 화를 내라고 한 얘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과 또는 불찰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한 맥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인재 활용 취지 이런 거를 강조한 말이다. 그럼 또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논란과 이제 비판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 기사에서 소개된 이 발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약간 걱정을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에 가가지고 사과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이게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게 무슨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한다든가 또 5.18에 대해서 제가 무슨 좀 일반적인 그 시각과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좀 과도한 얘기고 이를테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어느 정권 때 거는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좌우간 효과를 내고 좋았던 것은 다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앞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런 본인이 지금까지 그때 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지역에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감하게 또 대처했는 것이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아마 빨리 좀 정리하고 좀 설명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입장 표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들려요. 정근택 전 부대변인. 사과, 불찰 이런 표명은 안 했어요 아직. 그리고 본인의 그런 취지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좀 사과해라. 그래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들렸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경선 끝나면 간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라도 가야지 해서 이제 광주 간다는 거잖아요. 호남 쪽으로. 그러니까 대신 이제 해주는 건데 저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 두세 가지 이유는 생각 드는데 본인이 어쨌든 약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검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약간 정책 관련돼서 그렇죠. 지적을 외교, 안보, 받았다는 국방, 거네요. 경제, 복지 아는 게 있냐 이 얘기 나오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전두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군인만 하다가 정치했는데 잘했지 않느냐. 그리고 전두환 그러면 보스,
뭐 이런 약간 연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본인이 약간 매치시킨 것 같고. 그러니까 청구대 전 부대인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 같다라고 그러는 그렇죠. 거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군대하고 검찰이 약간 비슷한 조직으로 봅니다. 상명하복. 검찰총장 하면 뭐 육군 참모총장 비슷하게 봐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박정희 생가 갔을 때 굉장히 이제 못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의 정서에는 물론 박근혜도 있지만 이 전두환에 대한 그 향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는 좀 잡고 싶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마치 이런 얘기를 SNS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일본이 한국 침략한 거 말고는 지배는 잘했냐, 정치 잘했지 않느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뭐 다리도 놔주고 뭐 길도 닦아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식민지 백제가로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고 가겠다는 거는 기본적인 뭐 정치 철학이나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모의 재판 얘기 많이 하는데요. 79년 이 사람이 7국번이거든요. 그분 동료들이 한 3, 4학년 때 모의 재판을 보통 하는데 81년이나 2년쯤이에요. 대부분의 친구 동료들은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싸우던 때예요. 모의 재판이라는 건 그냥 연극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 가지고 마치 뭐 그때 뭔가 대단한 일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로 인식이 멈췄다. 제가 보기에 대학교 한 2, 3학년 때쯤으로 멈추고 그 이후로 뭐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역사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정도 인식은요. 지금 중학교 정도 인식도 안 돼요. 요즘 중학교 역사책만 봐도 전두환 어떻게 정치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발전이 안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영골 전 대표님. 그러니까 이 전두환 이른바 정두환 옹호 발언, 뭐 칭찬 발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두환 관련 발언입니다. 그 발언이 처음 나왔고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인 본인이 좀 설명도 했고 자 여러 가지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말 뜻은 이해를 하겠어요. 아까 현 변호사 말씀대로 경험이 없으니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겠다.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고 공자가 말한 3인행 필요아사라고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은 선생님이 있다. 전두환한테 만약 배운다면은 권한임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배우고 싶다. 그렇죠. 노태우한테도 배울 거 있고 이승만 다 배울 게 있는데 전두환은 사실 권한임은 잘했거든요. 예? 김재익 수석 보고 임자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뭐 이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맡기고 잘 했거든요. 장관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뽑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5.18 얘기하고 독재 얘기하고 거기다가 호남 사람들도 내 말에 호남 동의한다고. 분들 얘기까지 꺼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자꾸 자극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대로 미숙한 정치 언어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법률가의 언어죠. 법률가 검찰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의 언어예요. 불러다가 그냥 세게 얘기하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그게 아니 남은 거죠. 근데 정치인은 가슴으로 얘기해야죠. 듣는 사람한테 상처 안 주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보고 그 뜻은 저는 부산 가서 했잖아요. 요새 그 11월 15일 날이죠. 그 결정되는 날이. 후보 결정이 11월 5일입니다. 그 임박에서 지금 부산 대구에서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 그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뭐 20, 30만이 늘었는데 거의 50, 70 사이 영남이 거의 절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전두환 대통령 고향이 또 뭐 합천에다가 대구에서 학교 나오고 왔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향수가 있거든요. 영남 쪽의 당원들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영남 어르신들 저 윤석열 좀 밀어주세요. 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강하죠. 홍준표 의원이 지금 맹렬하게 추격에 오니까 좀 따돌리고 싶어서 좀 세게 얘기하고 아직도 사과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대장동 때문에 약간 코너에 몰려있고 이때 타이밍이 좋을 때 이때 화합 무드로 가야 되는데 특히 호남을 저렇게 자극해가지고는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호남 가서 무릎사가 2번이나 하고 가까스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을 왜 저렇게 자극하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좀 표현이 좀 강하다. 뜻은 제가 알겠는데 듣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오늘도 논란이 되겠죠. 뭐 이렇게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두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본인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가족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계속 의혹 제기, 그거에 대한 뭐 해명도 있고 뭐 이렇게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윤석열 부인 주식 계좌 공개했다. 주가 조작 자꾸 얘기하는데 무관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홍준표. 그런데 의혹 불거진 시기 거래는 공개 안 했다. 부족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요 회사와 관련된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뭐 손해 본 거다, 억측 말라, 뭐 연결 계좌도 들여봐야 된다, 뭐 이런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이렇게 소개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요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공개돼야 될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정권 계좌입니다. 내가 그래 보고를 지금 있는 거 없는 받았는데 거를 뭐 다 주가 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점은 2011년도하고 이 모 2012년도 씨하고 계좌라는데 지난번에 이 모 씨가 이정필 씨. 위탁 관리를 맡아가지고 했던 예. 것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 모 씨하고의 관계는 2010년 초부터 2010년 5월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자, 저런 공방들이 왔고요. 다음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거예요. 얼마 전에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뭔가 좀 이게 전환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녹취록 공개 2라운드 조성훈 윤도 고발 사주인지다 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다음 김웅 민주당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 관계자들 그리고 뭐 여당에서도 얘기를 좀 목소리를 냈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면은 제가 왜 대검에 좋은 이야기를 잘 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검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모두 국기문란 수준의 유중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쭉 내용이었는데 이제 실언 논란 뭐 이런 거죠. 말에 대한 어떤 실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의혹 제기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은 만평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뭔가를 막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막 금이 가고 뭐 물이 새요. 그래서 누구세요 물으니까는 깐부 이렇게 돼서 여기 누군가 등장했죠. 만평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평의 제목은 줄줄 샌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평이 혹독하게 지금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만평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원희룡 경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월 5일이 국민의힘 후보 확정일인데 11월 5일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 목맬 필요가 없다. 이번 경선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선 불복의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권 교체를 위해 해야 할 일 할 것이다. 본인 각오를 밝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거 두 대목이에요.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예.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들을 보면 이해가 예.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전에 이 원희룡 후보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선에 갔을 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불안한 후보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뭐 지지율 1등을 거의 뭐 보여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1등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있고 예. 결국에 그 1등 후보에 대한 공격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본선에 갔을 때 불안하다라고 공격하는 편이 좋거든요. 예. 내가 본선 경쟁력이 다 강하다라고 경선 과정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를 통해서 나는 본선에 강한 후보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본선에서 나를 한번 올려달라라고 이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호소를 하는 것이죠.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서 본선에 가도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다. 이거를 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 뭐 새로운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이고 계속 뭐 윤석열 후보 예. 위험하다, 불안하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봐서도 그렇지만 경선 과정이 끝나니까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한 원팀이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원팀이라든지 아니면 경선 불복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이런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민주당이 앞서서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공감하는 면이 있는 게 이번 대통령 후보 참 뽑을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렇죠. 뭐 가장 일단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리스크가 여전히 있어요. 예. 검찰 수사 결과라든지 또 폭로에 의해서 본인이 했던 말이 만약에 뒤집힐 경우에 그 받는 타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뭐 외부의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본인 리스크예요. 정말로 준비 안 돼 있고 천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까지 받는 역사관이나 정치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만큼 유동성이 큰 게 없다. 과거에는 진영 논리로 후보 딱 되면 그냥 후보로 결집 쫙 됐는데 예. 이번에는 대장동 리스크나 또는 뭐 본인 리스크나 뭐 외부의 어떤 뭐 고발 사주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 지지율이 갑자기 본선 지지율이 폭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크고 예. 굉장히 불안하다. 그는 후보에게도 아마 최악이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건 비극이거든요. 그게 지금 후보 혹시 과거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걸 좀 살짝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를 뭐 원희룡 후보나 탈락한 사람들에서는 예.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어 이런 희망사항과 최악의 그 그림을 그린 거지만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이 오질 않길 바래요.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건. 대단한 혼란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그런 의미가 좀 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셨습니다. 다음은요. 방송 시작 때 일명 기사 때 잠시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쌍용 자동차,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러니까 새 주인 후보가 정해진 건데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 기사는 직원 180명, 이 전기버스 회사가 4,800명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덩치로 보면 약간 새우급? 근데 여기는 고래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새우가 고래를 가져가는 이런 현상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 회사는요. 국내 전기버스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 뭐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걸 보이네요. 그 쌍용차를 향후 전기차 위주로 회생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님. 네. 이런 비슷한 사례 과거 좀 보셨어요? 저렇게 크게 먹는 거는 뭐 별로 본 게 없죠. 예, 많이 저렇게 자칫 뭐 좀 배탈이 나거나 뭐 과거 대우건설인가요? 어디 인수하고 할 때 웅진인가요? 뭐 할 때 좀 배탈이 났죠. 근데 좀 이번에도 금호가 처음에 그렇죠. 대우를, 예, 그때도 좀 뭐 예.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안 좋게 끝났는데 이번에도 매출이 한 30배가 차이 난 겁니다. 예, 차이가 규모 차이는 많이 있네요. 그렇죠. 에디슨 모터스가 매출이 897억, 1,000억이 안 되는데 쌍용차가 한 3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게 너무 큰 거를 먹었을 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노조가 좀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쌍용을 대우차에서 인수했고 그다음에 예. 중국 상하이 그룹에서도 인수했고 그렇죠. 인도 마힌드라에서 인수했고 그동안 계속 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게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노조가 혼연일치가 돼서 손잡고 가야 되는데 한국 노사 분규 나고 하니까 생산성 떨어지고 하니까 하다가 손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가 좀 잘했으면 바라는데 결국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리고 노사가 어떻게 손을 잡고
한 길로 가느냐 이거를 갖고 설득을 하면은 최어면이나 뭐 여러 가지 렉스턴인가요? 이런 것도 전기차로 생산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에 이 회사 이 에디슨 모터스의 이 대표의 설명이 좀 있는데 이거 짧게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기술 등 이런 게 굉장히 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쌍용차가 가진 차량의 장점과 시너지를 낸다면 당장 내년 연말이라도 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와 각오를 밝히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유류세 이어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검토한다. 그동안 기재부는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입장을 좀 바꾸고 갔네요. 내주 발표될 수도 있다. 얼마나 내릴까? 근데 여기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내달부터 리터당 82원에서 123원 정도 뭐 이렇게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 기사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부담 느끼시는데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낼까 액수만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